그런데 왜 이런 주가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이거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0년 동안요? 예, 우리 주식이나 중국 주식, 인도, 베트남 주식을 사야 된다. 예. 그러면 또 올해 증시의 뭐 투자 포인트 및 또 눈여겨봐야 될 혹시 방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 변수 뭐 또 있을까요? 교수님 보고 계시는. 예, 제가 이제 가장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를 보면서 가장 관계가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네. 일평균 수출 금액이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2000년 이후로 분석하면 0.84 거의 1에 가까워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평균 수출 금액 수출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합니다. 매월 1일 날 전월 통계를 발표해버려요. 이렇게 전월 통계를 다음 달 1일 발표한다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데요. 맞아요. 그 오전 8시인가요? 오전 9시에 발표하고요. 기자들한테 자료는 주고 11시쯤에 자료를 이제 일반한테 배포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일이 토요일이도 일요일도 나와서 꼭 발표를 해요. 왜냐면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보면은 미국으로 많이 됐다, 중국으로 많이 됐다, 국가별로 나오고 지역별로 나오고 또 품목별 반도체가 얼마 되고 조선이 얼마 되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됐다면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거죠. 네, 그렇죠. 중국이 잘 됐다면 중국이 좋고, 그 다음에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어났으면 전 세계,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로 다 수출하거든요. 반도체 수출이 좋으면, 야, 반도체 경기가 좋을 거야.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는 지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산업통상부 차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면은 즉시 데이터 넣고 모델 수정해야 되거든요. 또 가고 반성돼야 되고 내가 이달에 얼마에 치겠는데 얼마나 나온가. 왜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발표하느냐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한대요. 빨리. 한국 주가가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고 한국 수출을 보면서 세계 경제 흐름, 각 산업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발표한다. 뭐 농담 아닌 진담을 하던데요. 네, 그만큼 한국 수출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블룸버그 그 일리안 패색 뭐 다른 데도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요. 이분이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의 풍향계라고 그래요. 한국 경제를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수출로 여러 군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한국 금융시장을 보면은 세계 금융시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그래요.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주가가 지금 먼저 떨어지니까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뒤따라 지금 미국 주가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평균 수출 가지고 전망을 하는데요. 이달의 일평균 수출 금액이 제 모델에 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일평균 수출 우리나라가 또 10일 단위로 발표를 해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이 얼마나 됐는가. 또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얼마나 됐는가. 1일부터 20일까지 통계가 발표됐는데 제 예측보다 조금 낮은 18%더라고요. 물론 얼마까지 가봐야 됐습니다만은. 예, 제가 지금 이거로 주가를 측정하면은 예, 일평균 수출을 하면은 지금 주가가 2,680 정도 나와요. 1월이. 근데 지금 2,700이니까 뭐 거의 지금 근처에 간 거죠. 예. 거의 비슷하게. 예. 그래서 일평균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서 한번 그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 흐름도 판단해 보시면 그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죠. 공개적으로. 외국인도 찾아보는 거니까. 예. 우리 개인 그거 다 투자자 공개하니까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 지수가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싼 건 아닌 거고 이제 저평가 영역이 이제 조금씩 들어왔고 어디까지 이제 더 떨어지냐 영역인 건데 지금부터 아까 교수님 1분기 때 20%, 뭐 2분기 때 40%, 3분기 때 40%씩 이제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신다고 하셨고 그 이유는 이제 교수님이 그런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언제나 우리는 틀릴 수 있기 때문인데 내가 담을 때는 좀 어떤 섹터나 어떤 주식을 좀 담아야 될까요? 뭐 낙폭 가대줄 담아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반도체요? 예.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고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직도 저 반도체 이익 많이 나고 그러니까 반도체 뭐 장기적으로도 반도체 그러니까 제 가까운 친척 한 분이 돈이 생길 때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물론 아주 오래전 이야기는 100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죠. 아주 예전부터 하면. 그래서 예, 삼성전자가 얘들을 유학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보면은 뭐 조정을 보이지만은 앞으로 제가 뭐 10년은 모르겠지만 5년까지는 네.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장기 투자하기 예, 괜찮다. 예. 그리고 네. 2차 전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네. 이제 상장이 됩니다만은 네. 그거는 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뭐야.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게 뭐 요새 그 코로나 관련 그런 거 업종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 이거 정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진짜. 반토막이더라고요. 전 카카오 이렇게까지 예. 많이 떨어져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거는 저 기업 뭐 지배구조도 문제도 있다고 그럽니다만 네.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코로나로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사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네. 트랜스포트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뭐 자동차 타고 가서 마주보고 일했는데 그렇죠. 지금 웬만한 일은 사이버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화상이든 네. 뭐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서도 일을 예. 하고. 그게 이제 텔리포트 사회라는 거거든요. 이번 코로나로 그런 게 저는 추세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야 되는가. 그런 주식도 참 이제 싸지고 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이오 관련주도 정말 많이 떨어졌죠. 제가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대표 섹터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반도체랑 바이오랑 2차 전지랑 인터넷이니까 자동차만 지금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자동차가 같이 들어가죠. 같이 들어가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네. 그 전기 자동차, 중국 전기 자동차 ETF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거기 2차 전지도 들어가고 전기차도 들어가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사고 나서 한 2배 올랐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것도 한 20%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니까 제가 2배 올라도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었는데 20%나 떨어져가지고 좀 아깝긴 아까운데 지금 저는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나서 큰 흐름, 뭐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이번 하락 국면에서 네. 뭐 비중을 많이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바이오는 제가 좀 자동차로 멘트를 하면서 좀 끊었는데 바이오는 좀 어떻게? 바이오는 네. 정말 그 차별화가 심한 종목이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기업이 성공할지 그거는 잘 모르죠. 아무래도 이런 네. 거는 그럼 결국 그냥 ETF로 하든지. 네, 그런데 뭐 저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이 주식은 한 2, 30만 원, 뭐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 초반대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좀 용돈 생기면은 엄청 쌀 때 말씀해 주죠. 한 주라도 사라. 예,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때 그 사실 적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은 예, 거대한 흐름이라고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CEO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재직 기간에 그 회사 그 시가총액이 누가 많이 불어났는가 이걸 봤을 때 이건희 회장님 재임 기간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등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재계일치 같은 그 유명한 CEO들보다 이건희 회장 재임 시절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걸 보면서 아들도 아버지를 본받으려면 뭔가 열심히 하셔야 될 텐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를 보여주는데 어디서 보여줄까? 이미 삼성전자로. 네, 제 나름대로 추적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로는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이번에 코로나로 바이오 건강 뭐 저 신경 쓰일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밖에 나올 게 없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삼성 바이오 뭐 로직스 그 주식을 제가 학생들한테 사라고 사실 저도 샀어요. 네. 근데 그것도 100만 원 넘었다가 지금 또 80만 원 밑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네. 네, 그런 거 추세에 관련된 주식들은 네. 그냥 보유하든지 또 더 사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27일에 근처쯤에 아마 상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게 지금 뭐 70조에서 100조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살려면 딴 주식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딴 주식까지 팔면 이게 거의 뭐 쓰나미처럼 뭐가 몰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아마 기관들은 뭐 이미 준비 좀 해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삼성전자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 2위가 SK 하이닉스인데요. 그렇죠. 한 100조쯤. 예, 100조쯤 되는데, 예, 그게 얼마나 될지, LGES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요새 100조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가총액 2위가 돼버리면은, 네. 뭐 모든 기관이
뭐 연기금도 편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현금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미 그 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음. 예, 다른 충격은 좀 덜 받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거는 문제인데, 근데 이게 사실 제 가까운 사람들도 정말 많이 청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5주 받았네, 7주 받았네, 1주 받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 방송 끝나는 후에 곧바로 내일 뭐 상장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내일 상장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시장이 상승면 좋으면은 내일 따상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주식은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한국 증시에서 교수님의 그런 전망이 사실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예. 틀리면 사실 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대측이면 상승이니까 더 좋을 거일 텐데, 만약에 오른다면 어떤 것 때문에 오를 수도 있을까요? 지금 좋아지려는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예. 좋아질 수는 없다. 예. 근데 제가 뭐 4월 많이 떨어지고 5월 이후로 반등한다 이런 말씀 드는 거는 지나치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평가 국면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나라 적정 수준 찾아가는 과정에서 뭐 반등이지, 이게 작년처럼 뭐 3,300 가는 그런 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뭐 작년에 많이 주식을 팔았습니다만은 환율이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들어가서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이 어떤 주식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그 우량주를 살 수밖에 없죠. 네. 교수님 말씀 한마디로 한국 주식장이 좋아서 뭔가 이렇게 오를 요소보다는 쑥 떨어지면서 이거는 정말 싸구나 싸다. 예. 해서 이제 다시 예. 오르는. 예.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큰 주가 흐름 보면은 제가 88년에 그 증권회사 입사해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85년, 88년 정말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3조왕이 있어가지고 뭐 특히 그 증권주들이 제가 들어가니까 매일 상한가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 1등 신랑감이라고 그랬어요. 맞아. 그런 시절이 네, 있었죠. 그때가 88년 12월에 딱 정점에 들어갔는데요. 89년 4월 7일 되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IMF 경제위기 한번 맞았고요. IMF 경제위기 구조조정했다고 2000이 돌파합니다. 2000이 돌파하고 2000에서 뭐 2700, 2500 계속 한 10년간 조정 보이다가 3000이 돌파했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저는 그냥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박스권 조정. 혹시라도 다음번에 또 이런 하락장이 나왔을 때 좀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 주식을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보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주식을 좀 팔고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지표라든가 신호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뭐 있을까요, 혹시나?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것은 네. 주식시장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요. 그렇죠. 심지어는 제 아내가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2020년 하반기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뭐 친구들 만나도. 그래서 시장 진입하더라고요. 네. 2020년은 올라서 굉장히 기분 좋다. 집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 상반기 되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지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요새는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왜 내가 시장에 참여했지? 그런데 저는 보지 말고 놔둬라.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오른다.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 하면은 네, 그때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못 깨달았는데 네. 하락장을 맞아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상승장에서는 정말 그 낙관적인 전망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비관적인 전망은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뭐 올해 일부 많은 언론에서 제목을 좀 세게 달기를 살았어요. 네. 뭐 평생 보지 못한 대폭락이 온다. 그 정도 이야기해도 네. 대부분이 안 파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그 정도 세게 한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제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2022년에 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때 주식 사가지고 돈 버십시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방송 나가면은 많이 떨어진다, 대폭락이다, 한국의 닥터tum이다. 근데 대폭락 온다 그래도 안 파시더라고요. 왜죠? 주식시장에는 다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자기가 계산한 적정 주가 지수, 그러니까요. 적정 개별 기업 주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주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죠.
자, 올해는 사실 또 금리 인상 시기인 거잖아요. 한국 그 은행에서도 올해 1월에 한번 했고, 미국에서도 올해 뭐 3차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기랑 인하기 때는 뭐 비교해서 당연히 금리 인상기 때가 주식을 좀 더 좀 투자하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 금리가 상승할 때 주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은 자금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시장 금리는 먼저 오르거든요. 이때는 주식 많이 해야 돼요. 이때는 경기도 좋아가지고 뭐 시장 금리 약간 오르니까 경기가 훨씬 금리 상승보다 크거든요. 근데 경기가 아주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거든요. 물가가 오르면은 그때서야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금리 인상해요. 이때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이 그런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금리 2번 인상했지 않습니까? 올 1월에도 인상하고 아마 한 번 더 인상할 텐데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할 때는 상당히 경기가 좋은 시점이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는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상승 시기에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산다면 어떤 주식 쪽을 사야 될까요? 시기 때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 때는 주식을 많이 줄이는 게 좋고요. 비중을 줄이는 게 좋고. 그래도 해야 된다면은 은행주들이죠.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빨리 올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예금금리는 뒤따라 서서히 올라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빨리 올려보고 예금금리는 뒤늦게 올리니까. 예대마진이 커지니까. 은행이 돈 벌죠. 최근에 은행주들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KB금융은 뭐 크게 떨어진 것도 별로 안 보이는데. 네,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경기 후반 확장기 이거는 뭐 주식을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신다면은 은행주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금리 인상 시기에 만약에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투자가 있다면 이런 건 지금 시기엔 진짜 위험하다. 성장주들이죠. 아 성장주들. 예.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이면 성장해야지 성장주지 많이 오르는데요. 경기가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소비 줄어들고 경기가 후퇴 국면에 들어서면은 뭐 성장은 의미가 없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래서 성장주들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아까 지난 시간에 그 레이버나 뭐 카카오 뭐 이거 미래 성장성 굉장히 밝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주가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이거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은 그 성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성장주 얘기하셔서 그런데 2000년에 테크 버블 시기에 테크 기업들이 당시 연준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준금리 올리면서 미래가치 매력이 떨어진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폭락했는데 이번에 테크주 버블 붕괴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테크주들은 대체적으로 PER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경제 성장률이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뭐 2000년 IT가 붕괴 때 뭐 심각하게 떨어졌고요. 그때 뭐 80%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도 미국 주요 3대 지수 나스닥, S&P 500, 다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스닥이 제일 먼저 많이 거의 20%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개별 종목처럼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QQQ를 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속하는 종목들은 뭐 더 많이 떨어지고요. 네, 그만큼 금리나 경기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PER이 높기 때문에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둔화되면은 그런 주식들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성장주나 테크주가 지금 떨어졌고 앞으로도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가격을 사기에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도 오고 있을 텐데 언제쯤 이걸 좀 담기 시작하면 될까요? 결국에는 또 오르긴 하잖아요. 결국에는 오르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 10년간만 봐가지고 미국 주가는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2000년 미국에서 IT 거품 붕괴되고요. 미국 주가가 11년간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아, 한국 주식처럼요? 예. 그 좋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제자리에 오기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예, 그런데 제가 미국 주식시장을 평가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2000년 IT 거품보다 더 심각하게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아, 더 심각하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0년 동안요? 예.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또 제가 처음 뵌 것 같은데. 차라리 미국 주식 하려면 이제 아시아 주식을 해야 된다. 우리 주식이나 중국 주식, 인도, 베트남 주식을 사야 된다. 예. 한국 주식이 향후 10년은 미국 주식보다 더 낫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에 따라 달라요. 네네. 2000년에서 2010년 미국 주가가 제자리 걸음할 때 우리 주가 수익률이 훨씬 좋았고요.
특히 중국이 그 사이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꺼졌거든요. 뭐 2006년 무렵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6,000 갔다가 1,800까지 꺼진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주가 제자리가 나올 때 중국 주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거품이 발생하고 붕괴되는데요. 85년에서 90년 사이에는 일본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로 엔이 강세가 되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일본 정부가 돈풀어 금리를 내려버렸거든요. 뭐 집값, 뭐 주값, 주식값 엄청 올랐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가서 금리 인상하면서 일본의 거품이 붕괴되고 니케이 225가 7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95년에서 2000년까지는 미국에서 IT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고 그게 10년 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06년 중국에서 잠깐 거품이 짧은 기간에 발생했다 꺼지고요. 그 다음에 2009년부터 작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예요. 거품이 꺼지면은 심각하게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뭐 2000년에는 주식시장에서만 거품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도 거품이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집값도 거품이에요. 두 개가 다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이 먼저 떨어지고 있고 조만간 미국 집값도 저는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제가 듣기로 중국은 작년이나 그 시기 때 돈을 생각보다 많이 안 풀었기 때문에 올해 중국은 좀 돈을 좀 풀 거라고 하면서 그 풀린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서 주식시장 장이 좀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좋을 겁니다.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뭐 10% 성장하다 7% 이제 성장률이 4 내지 5%로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이게 완전히 경제 성장이 고성장 때는 돈이 실물로 갑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뭐 안정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질적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럴 때는 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실물보다 GDP보다도 금융시장이 더 빨리 발전하는 단계가 서서히 이제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JP 모건, 골드만삭스가 정말 그 미국 유명한 큰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특히 그 JP 모건은 작년에 100% 중국에다 증권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돈이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도 그쪽에서 뭔가 좀 기회를 노려보는 게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근데 저 중국 우리 국민들 대부분 싫어하시죠. 그래서 어디 나라가 좋냐 나쁘냐 그거 조사하면은 뭐 제일 높은 데가 뭐 미국 사람도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중국에서 금융으로 저는 국부를 늘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 뭐냐면은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시켜 줍니다. 이후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생산하죠. 전 세계 특히 미국에 많이 수출해 줬거든요. 그래서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무려 6조 달러 정도 돼요. 미국은 그걸 중국에서 찾아오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뭐 상품 생산 중국에 수출해서 돈 벌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이 제일 잘하는 산업은 금융업이에요. 누구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자본시장, 금융시장 다 개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멀리 내다보면은 외환화 국제화를 포함해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까지 중국이 금융산업은 외국인한테 다 개방해버렸습니다. 김 작가님도 돈이 있으시면 중국 가서 은행도 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하실 수 있어요. 네네.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JP모건, 골드만삭스가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게 금리 자유하고 외환시장 자유화거든요. 미국이 그걸 하라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금융강국을 추구하니까. 개인 투자자분 그래도 좀 중국에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아무래도 좀 있겠죠, 많이? 종목, 개별 종목 투자는 좀 하시면 규제가 워낙 심한 나라니까. 그렇죠. 중국이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 타면은 어떤 데는 기름으로 가고 어떤 차는 그 전기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중국이 마음대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시고요. 네. 아까 제가 중국 자동차, 전기차 ETF 뭐 이런 ETF나 펀드 형태로 중국은 간접 투자하시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